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동안 배웠던 걸 점검한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이런 지문이 이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잘 익숙하게, 우리 약속이에요. 짧은 지문에 그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을 한 거니까 자주 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풀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조금 소홀히 했다. 아니면 행정법을 좀 여러 번 행정사를 도전하다가 그동안 좀 일이 있어서 못 쉬었다. 제대로 못 하다가 이번에 또 합류를 했다. 그러시면 죽으라고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하고 심화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 기간이 조금 뚜껑이 덜 열려요. 근데 기본이나 심화가 조금 덜 되신 분들은 뚜껑이 완전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것 같은데 모르고 진도는 계속 쫓기고 양은 많고 화가 나겠죠. 그러면은 선택을 하셔야 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진도가 축 나가는데 남들은 뭐 3문제씩 한다. 2문제 내지는 1문제만 하시면 돼. 그 중에 이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나왔던 거는 반드시, 내가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는 다음에 나오면 또 안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집을 풀다 보면 야,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시험이 떨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1차 이렇게 소양, 행정사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험이어서 주려고 해요. 출제위원들이. 7급이나 9급 공무원들 대상으로 치르는 시험은요, 떨어뜨리려는 시험이어서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나왔던 거는 잘 안 나와. 근데 여러분들은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시면서 또 합격 연령층이 또 일하시면서 투잡 뛰면서 공부하면서 이런 거를 출제위원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뭐 좌절감을 이렇게 주려는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만 부합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출문제집이 그래서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제 기출문제집도 좀 버겁다 그러시면 뭐 이제 징검다리로 하시면 돼. 13579 이렇게 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몇 회겠죠? 11회씩 25문제씩 11회면 곱하기가 안 되지. 한 270문제 정도? 그러면 이제 270문제 중에서 나는 한 150문제만, 100문제만 해야 되겠다. 근데 앞에서부터 중간까지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13579로 가야지. 정 안 된다. 난 선생님 도저히 이번엔 2024년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제 사전에 틀린 게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50으로 가야지. 150도 보고 오면 1, 10, 20으로 먼저 가고 나중에 시간 나면 채워넣으시면 돼. 그거 했는데 반드시 떨어질까요? 응? 시험 몰라요. 시험은 몰라. 응? 시험은 몰라. 자기가 확실하게 나는 봤던 거에는 절대 안 틀린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가시면 돼. 그리고 분량은 지금부터는 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줄이는 거야. 내가 문제 풀었던 문제는 절대 2번 다시는 안 틀린다. 직간접적으로 얘가 정장 입고 나왔던 애가 추리닝 입고 나와도 내가 다시 알아본다. 이런 느낌으로만 가시면 돼. 아시겠죠? 꼭 약속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시험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시고, 만약에 진짜 내가 행정사라는 제도가 해바뀌고 오늘 알았다. 도저히 선생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각 과목에 예를 들어서 행정법, 예를 들어서 행정작용까지만 내가 본차 10월 달에 준비한 친구들처럼 열심히 해서 한번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그럼 그 다음 믿으면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 식으로라도 하셔야지 워밍업, 건들건들 와서 그냥 뭐 하는 척 이런 거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 제일 결과가 안 좋아요. 공무원 시험이건 자격증 시험이건 건들거리고 다니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여간 자기 점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뭘 하셔야 되느냐?
이제 문제를 보시고 이제 자기가 직접 풀고 오시면 제일 좋겠죠. 근데 이제 막 풀어서 괜히 상처 입을 것 같으면 안 푸시는 게 좋아. 그냥 오시는데 복습 위주로 하되 이 지문은 중요하다고 하는데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체크. 이 지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체크. 이 지문은 정말 어려운 지문인 것 같다. 또 나오면 틀릴 것 같다. 그것도 체크. 그럼 뭐 내가 헷갈려서 틀렸다. 여러 가지 한 4가지에서 5가지 정도로 체크를 해 놓으시고 만약에 이제 시험 임박에서 한 5월이 됐다. 근데 이제 쭉 돌려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데 내가 헷갈렸던 거 1순위 그것만 돌려보는 거지. 여건이 좀 되면 좀 중요하다고 헷갈렸던 거 거기까지도 돌려보고. 그렇죠? 예, 그런 표시를 해놔야 돼. 지금부터 다 중요하다고 표시를 해버리면 끝에 가면 다 중요한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막말로 문제집만 보더라도 이게 몇 페이지? 400페이지인데 이거를 하루에 봐야 되는데 시속 30페이지 나야 돼. 그러니까 막 자기가 책 표시해 놓은 것만 중요한 거 위주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는 지문을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이 지문은 내가 맞췄던 문제. 그건 또 나와도 또 맞춰요. 이제 장수생들이 자신이 없어서 자꾸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져. 그것 때문에 내가 한번 맞춘 거는 그냥 비도 또 나오더라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긴가민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 긴가민가 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 정말 중요한데 잘 안 기억나는 거 그거 체크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거 하이표 나오면 내가 쿨하게 틀려준다. 이것도 표시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은 마음 비워버리시면 돼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나오면 뭐 쿨하게 하나 틀려주지 뭐. 90점만 받지 뭐. 아시겠죠? 자, 행정의 개념 3회 문제죠.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헌법의 구체화법인 행정법.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헌법이 상위법이고 엉성해요. 130개 조문인데 붙이기 6개. 그래서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법률 중에서 공법이 뭐예요? 행정법. 사법이 민법 이렇습니다. 이제 그 공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다. 그렇죠. 제가 주기장창 얘기하는 게 국가가 입법행정 사법으로 나뉘면서 행정이란 개념이 나왔다 그랬어요. 그 전에 왕들이 세금 걷는 거는 국가작용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이제 법률의 근거에서 의회 통제를 받고 또 혹시라도 잘못 부과를 하게 되면 사법부에 의해서 취소되는 그러니까 의회와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받는 조세부가 처분을 오늘날에는 행정작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고 국가작용 그랬지. 왕이 지가 왕이 곧 태양인데 뭐 태양.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분립에 따라서 행정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세분화됐다. 행정의 목표로서의 공익의 개념은 자, 우리가 이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데 공법과 사법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공익을 추구하면 공법이고 사익을 추구하면 사법이겠지. 그게 공익과 사익, 공법과 사법이 이게 딱 구분이 쉬워요. 남자 여자처럼. 요즘은 남자 여자도 분류가 어려워지는 거 있는 참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익과 사익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법 사법은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게 주체를 기준으로 보자. 양 당사자 중에 한쪽이라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주체가 있으면 공법관계고 양쪽 다 사인이면 사법관계다. 이게 주체설이에요. 옛날 주체설, 구주체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국고장교, 국유림을 빌려주고 사고 이런 거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법관계로 분류를 하는데 국유림의 소유자가 국가니까 이거는 주체설에 가게 되면은 사법관계가 돼야 헷갈리네. 공법관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주체가 국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가 작용 중에서 권력적인 주체일 때 이게 신주체설이에요.
권력적인 주체.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거 하나 써놓고 해놓을까? 여기가 공법관계고 여기가 사법관계인데 얘네들 둘이 비권력적인 거예요. 그죠? 얘가 권력적이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야 한쪽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국가와 서울시 간의 관계다. 공법관계. 국가와 사인 간의 관계다. 공법관계.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다. 사법관계. 이게 구주체설이거든. 근데 그 구주체설이 가다 보니까 요렇게 국고관계 있죠? 국유림 빌려주고 팔고 이게 지금 요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였어. 공권력의 주체로서의 행정주체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비권력적이니까 빠지지. 근데 뭐도 빠져버려? 얘도 빠져버리지. 그러니까 이 얘를 빼려니까 얘도 빠지고 쟤를 빼려니까 얘만 빼면 좋겠는데 쟤도 들어오고 자꾸 그러죠. 그러지 말고 찍어 누르는 관계는 공법관계로 보자. 찍어 누르는 거. 얘네들은 비권력. 그럼 찍어 누르는 거라고 봤더니 세금 내 군대가 그거였구나. 근데 가만히 봤더니 민법에 뭐가 있어요? 미성년의 자는 친권에 뭐 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게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년자가 됐으니까 복종 안 해도 되지. 대신에 미성년자일 때는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 교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보호, 교양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지. 성년자는. 그럼 여러분들이 친권의 복종 이게 권력적입니까? 비권력적입니까? 이게 비권력적이에요? 근데 엄마 말 듣는 거를 이걸 공법관계로 생각하는 애가 누가 있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지. 또 예를 들어서 비권력적인 거는 그러면 사법관계라고 그랬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 어때요? 국제법. 국제법은 공법이야. 행정법은 국내 공법이고 국제법은 바깥의 공법이고 국제법은 공법이면 틀림없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상단이 막 사리사욕을 채워. 응? 요즘은 그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지. 사리사욕이 아니라 공법관계. 국제법은 대표적인 공법관계예요. 권력적일까요? 비권력적일까요?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권력적인 게 맞지. 우리가 이게 국제법 관계는 비권력적인 것의 대명사죠. 야, 안 맞아. 찍어 누르는 것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도 안 맞고 저렇게도 안 맞고 공익을 추구하는 거, 사익을 추구하는 거,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불분명한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들 하나씩 보니까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구별짓는 특징은 하나씩 잘 찾은 거예요. 공익을 추구하는 게 공법관계, 사익을 추구하는 게 이게 이익설. 이익설은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분명하다면 제일 좋은 학설인데 공익과 사익의 구별이 불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공법관계는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 사법관계는 사익을 추구하는 관계다. 선생님 그러면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네는 순환론법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고 구주체설은 국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는 비판이 생기고 그래서 그 뒤안으로 나온 신주체설은 관리관계를 또 이제 사법관계로 보는 그런 단점이고 권력설, 성질에 따라서 복종 이런 관계로 보는 관계는 친자관계를 누가 또 친자관계 그러니까 친자할 때 아들자라고 왜 계집이 안 넣냐고 막 따지던데 그 딸, 아들 다 포함해서 친자관계 자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자식. 부모와 자식. 너무 그렇게 따지면 세상 피곤해져. 페미 여러분들 남성 도움 없이 여성 평등을 이루기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렇게 껴안고 가야 돼 남자들. 그래야 지구의 반의 남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들 요만큼만 뭐 던져주면 애들 단순해가지고 있잖아. 다 여자 편대. 원래 안 던져도 여자 편되게 돼 있어. 여러분들 마케팅의 제일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학원 잘 되는 거.
여자 수강생 많으면 남자 수강생은 그냥 넣습니다. 아주 쉬워. 내가 만약에 스타 강사, 대강사 되고 싶으면 누구한테 잘하는데? 남자들만 잘해갖고 남자들만 있잖아. 망해. 여학생, 수강생 많잖아. 그럼 남학생, 수강생 좀 있으면 자연히 성비를 맞춰주게 돼 있어. 이건 남자들 너무 이렇게 치대지 말고 이렇게 안고 가시면 잘 부려먹을 수 있어. 짐도 잘 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그렇게 어떻게 하자? 하나의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관계를 성질에 따라서 분류하자. 이게 복수기준설인데 그 설에 의할 때 이거는 공법관계고 이거는 사법관계고 그래요. 아시겠지? 이거 몰라도 돼.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영동의 약설은 뭐냐면 공법과 사법은 공익과 사익은 쪽수설에 입각하는데 쪽수설이라고 한번 해볼까? 드라마를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혼자 있잖아요. 그럼 혼자 있으면 뭐? 사적인 거죠. 연애를 하면 둘이 되잖아. 법학에서 둘 이상을 단체라 그러거든. 그러면은 1대 둘의 관계는 뭐야? 이게 공이고 이게 사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학은 항상 비교를 잘해야 돼.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 되게 그 세상 그지같이 사는 그 여자애를 그 기업의 본부장이 또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 여자애는 뭔가 출생의 비밀을 안고 있고. 그죠? 근데 대부분 그 본부장과 그 세상 그 못 사는 그 여자와의 결혼을 아빠는 또 중도인데 엄마는 죽자살자 또 싫어해. 드라마를 보면. 그럼 이제 아빠랑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라 그래? 아빠한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아빠가 뭐라 그래? 여기는 회사야. 공과 사를 가려야지. 그런다. 저게 공법관계인가? 진짜 아무래도 단체, 그러니까 둘보다 넷보다 천 이렇게 되면 그게 아무래도 단체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행정법을 이해하기 쉬운 게 공법관계는 단체성이 있어요. 그 단체성이 있으면 뭐가 이게 깔리느냐? 1대1의 관계가 사법관계라면 단체적인 거는 평등 원칙이라는 게 깔려요. 이게 무서운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법관계에서는 내 좋아하는 대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법관계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세금을 면제해 준다. 이 난리가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또 헷갈려가지고서 뭐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갑자기 옛날 여자친구 생각이 나서 막 3명 케이크 똑같이 사가지고 나눠주고 왔다. 뒤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게 뭐예요?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어떤 업무를 담당하거나 공무원이 되는 시험에서는 이 공법을 구별하는 공법상의 원칙이라고 하는 행정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걸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2번 지문이 뭐다? 공익의 개념은 명백하지가 않아요. 명백할 수가 없지. 공익의 개념은. 어때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라 그랬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고정되지 않는 것이다. 틀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통칭의를 판례에서 인정한 바가 있다. 그렇죠. 통칭의를 인정하는 데는 어디예요? 사법부예요. 통칭의 인정의 주체는 뭐다? 사법부. 통칭의 주체 이러면 통칭의를 행하는 주체란 뜻이지. 그거는 앞으로 나가는 애들. 뭐예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입법부, 사법부, 아니 행정부, 입법부 그러죠. 옛날에는 행정부 중에서 대통령만 이랬는데 지금은 이라크 파병 결정할 때 국회 동의까지 합해서 입법부도 주체로 봅니다. 근데 사법부는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을 때만 재판을 해주기 때문에 통칭의 주체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1심 판결이 통칭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통칭의 주체는 행정부하고 입법부. 통칭이 판단의 주체는
사법부. 자, 우리나라는 통치행위 인정하더라, 안 하더라? 하더라. 행정을 공법상의 행정과 사법상의 행정으로 구분하는 주된 실익은 양자에 적용되는 실체법이 다르고 권리구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행정상의 법률 관계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둘 이상이 생기는 관계 중에 법률에서 규율되는 관계를 행정상의 법률 관계라고 그래.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쭉 경험칙을 보니까 몇 개로 되더라? 3개. 굳이 하나 더 들자면 뭐? 행정, 사법 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우리가 세금 내 군대가 이걸로 하는 거, 이거 대표적인 거. 이게 뭐예요? 공법상의 계약, 행정 지도 이런 쪽. 이거는 지도 공고 좋은 격려니까 구속력이 없죠. 행정지도는. 그러니까 비권력적인 거 아시겠지? 공법상 계약은 왜 비권력적일까? 공법상 계약은 국가가 갑을 상대로 청약을 하는 거야. 얘처럼 도달해서 요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청약을 했는데 갑이 승낙을 해줘야 요력이 생겨. 승낙을 안 해주면 개나 줘라 그러면 요력이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가 우리 국유림 사실래요?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 좀 싸게 좀 공급해 주실래요? 이런 거니까 요거는 이제 국고관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 사법으로 도망가고 이런 건데 요거는 우리가 뭐로 봤다? 복수기준서에 갈 때 공법관계. 요거는 사법관계래요.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를 지배하는 원칙은 뭐다? 무슨 원칙? 행정법이 지배하죠. 여기는 민법과 같은 사법이 지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실체법상의 권리, 공권이 침해당했다. 뭐로 구제받아요?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는 민사법원이 따로 있고요. 자, 여기에 제기하는 소송을 뭐라 그러죠? 행정소송. 여기는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각각 다르고 재판 관할도 다르고 소송 양식도 달라요.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구별 실익이 있죠. 자, 그러면 공법상의 행정이라는 얘기는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4단계로 나오는데 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를 뭐라 그런다? 공법 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 요거는 사법 형식으로 수행하는 행정. 각각 실체법과 권리구제 방식, 재판 관할 각각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부행정은 공법적인 방식 이외에 사법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진다. 주로 이런 게 뭐예요? 국고관계 이런 게 주로 이제 국민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해주는 영역이 주로 많다는 얘기지. 만약 국민을 괴롭히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이쪽으로 가겠지. 국민을 괴롭히는데 법에 근거 없이 사적인 합의로 좀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근데 다음에 혹시라도 비슷한 게 나오면 안 틀린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 풀고 나는 1번부터 5번 질문 중에 2번, 3번은 이해가 되는데 1, 2, 4, 5번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거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서를 역추적해서 점검을 하시고 혹시라도 외워야 될 게 있으면 요약집이 만약에 내가 지금 요약집으로 이렇게 해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문제집에 표시만이라도 잘 해두시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만 보시면 돼. 내가 쉽게 이해했던 거는 안 보고 조금 어려웠던 지문 찾아보고 했었던 것만 표시 잘 해놓고 나중에 그것만 쫙 돌려보면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맞췄던 거니까 그 감각으로 또 맞추면 되는 거고요. 1번은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통칭이 파트에 가면 통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건 방법 없어요. 통칭이 긍정한 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통칭은 이례적인 거니까 법 취지 예외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15페이지에 도표를 보시면 계엄 선포, 계엄 확대 다 이제 여기 비상계엄 선포 확대 이게 통칭이 긍정인데 그 왼쪽 라인에 보면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오면은 두한형이라고 그랬죠? 두한형은 처벌 받았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거였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거죠. 그럼 정권을 찬탈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압도적인 지지에 의해서 뽑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정통성이 있는 거고 그게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뭐예요? 서결형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게 우리 국민의 뜻인 거야. 근데 갑자기 용동이가 별 2개 달고 나타나가지고서 이걸 뺏고 얘를 쳐박았어. 그리고 내가 그 정권을 뺏었어. 그럼 이게 뭐예요? 쿠데타라고 하는 거지, 속칭. 정권 찬탈이지 하는 순간 국민의 뜻이 왜곡이 돼요, 안 돼요? 국민은 나를 뽑은 바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내가 지금 대통령 역할을 해. 그 역할을 한 게 우리 역대 이제 정의 형이랑 두한이 형 둘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아주 오래된 역사고 두한이 형은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군부라 그러고 두한이 형을 신군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군부에 대해서는 그 정권 찬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판단이 있었다 없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재판정 앞에 서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정치적으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하에 산 거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이제 강변을 한 건데 응 아니야 그러면서 처벌해 버렸지. 그러니까 보통의 그 전에 있었던 우리 비상계엄 선포 확대하고는 다르게 너는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5.18 특별법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아닌지 심사하겠다 그래서 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비상계엄 선포 확대는 통칭이 뒤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게 나오면은 두한이 형 이래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두한이라는 말 한 3글자도 안 나오는데 뭐 약속이야 약속. 아시겠지? 응.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면 남북 정상회담 개최 자체는 통칭으로 봤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거 그래서 우리 외환관리법 위반한 것은 통칭이 아닌 거로 봐서 그 담당자들이 처벌받고 현대가의 이제 그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현대 그 총수가 투신자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났습니다. 수도가 옮겨가는 거는 안 된다 그랬지. 수도가 옮겨가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그랬어. 왜? 헌법에 관습헌법이 있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에 반한다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수도가 옮겨갈 정도면은 최소한 국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절차, 국민투표 절차,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그러면은 이 정도의 국가 대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투표에 붙이는 걸 부의한다 그러거든. 그 부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 72조를 보니까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하의한다가 아니라 이 정도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은 부의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재량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칭인데 이 통칭이 중에서도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칭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아니 원래 통칭이면 사후심사 대상이 안 돼야지 그러는데 그렇게 썼던 게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죠? 그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실시를 하면서 이게 그 대상이 뭐였느냐? 금융실명제였거든. 근데 금융실명제라. 그러면은 긴급 재정경제 명령을 하면서 만약에 국가 내부 조직 개편 같은 거였더라면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하고 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폐합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우리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순수하게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있었을 텐데 알고 봤더니 금융실명제야. 그러면 금융실명제는 당장에 우리가 은행에서 통장 개설할 때도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긴급재정경제명령 자체는 어떤 내용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냐에 따라서 통칭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면 통칭이가 될 수 있느냐?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칭이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학자들이 상대적 통칭이라 그래요. 근데 그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도 그런 내용으로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부의하는데 해군하고 해병대하고 통합하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 여러분 이런 거였으면 아마 사법심사 대상이 안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수도가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 정도는 심사 대상이 되는 통칭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 폐쇄 조치할 때도 이때도 그 사안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 통칭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하면은 각각 거기에 입주했었던 그 공단 관계자들 다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이쪽 영역으로 본 겁니다. 자, 그다음 특별 사면. 최근에도 쭉 이루어지죠. 3.1절 특별 사면. 특별 사면은 한 사람한테 하는 걸 특별 사면. 동일한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언제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 내에 음주운전 했었던 애들은 전체 싹 다 이건 뭐예요?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요.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특별 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을 해준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준다 이런 걸 특별 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별 사면은 보다 통칭의성을 인정을 했고요. 정부와 국회 이라크 파병 결정 통칭의성 인정을 했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도 통칭의성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통칭의성을 부정을 하는데 종래 인정하다가 부정한 게 4공화국 당시에는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어요. 긴급조치를 하면은 헌법적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아까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만 있는 거거든. 원래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대통령령이어서 법률 밑에 해야 되는데 비상시에는 법률급으로 명령을 발하는 것을 긴급재정경제명령 그럽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때 4공화국, 전두환 대통령 때 5공화국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긴급조치라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비상조치라 그래서 헌법에 법률적 효력이 아니라 헌법적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5공화국 헌법에는 비상조치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발령된 바가 없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공화국 헌법은 긴급조치가 1호부터 12호까지 계속 발령을 했었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칭의성을 인정을 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대법원에서 부정하고 통칭이 아니다 그러고 현재도 통칭이가 아니다 2013년에 이래서 통칭이 긴급조치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위헌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조치는 이제 이었다가 아닌 거로 바뀌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통칭에는 몇 개? 비상계엄 선포 확대,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생각나는 대로 기억을 해보시는 거예요. 특별 사면, 그 다음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 변경 해제, 이라크 파병, 그 자이툰 부대예요. 이라크에 파병 결정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하고 국회가 동의한 거 이런 것들. 그죠?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 확대 나왔다고 광분하지 마시고 뒤 뭐가 나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역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 건설 및 이전에 관한 문제 그런 건 통칭이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말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 이렇게 나오면 그건 통칭인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성 있는 수도 이전에 관련 거다 해서 심사를 했었던 통칭이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통칭으로 본 거예요. 대통령이 국민투표 올릴까 말까 안건으로. 그 비슷한 게 긴급재정경제명령,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통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서운 취소, 대통령이 이제 훈장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주기로 했다가 없었던 일로 이런 것들은 이것도 정치적인 성격은 좀 있죠. 그래도 통칭으로 안 봤어요.
정답 나왔죠. 그리고 사면, 이라크 파병 결정, 남북 정상회담 개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칭이는 법치주의 예외였고, 이제 법치주의로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법치주의. 여기 법치주의 반대가 통칭. 근데 법치주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느냐. 근거 준수하는 게 유보고, 이건 이제 우위 원칙이에요. 근데 요거는 모든 게 아니라 일부 행정만 하는 거. 요건 이제 전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일부가 어떤 일부냐? 법률에 근거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옛날에는 오토마이어 당시에는 옛날에 침익적인 행정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러죠. 이게 무슨 유보설? 침해 행정 유보설. 침해 행정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줄여서 침해 유보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부 행정에도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뭐예요? 침해 플러스 급부. 이게 이제 이거를 급부 행정 유보설이라고 그래요. 급부 행정 유보설은 급부 행정만 근거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뭐야? 침해 행정은 당근이고 급부 행정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된 게 침익적이건 수익적이건 침익적 유지도 수익적이지도 않은 거, 행정규칙이나 예산 같은 거 이런 것도 하여간 다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 유보설. 이게 이제 취하는 학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여기까지가 보다 약간의 형식적인 분류 방법이죠. 딱 봤을 때 알 수 있는 형식적인 분류. 이제 와서 야 침익적이고 수익적이고 따지지 말고 국민에게 중요한 거는 있어야지. 이게 중요사항 유보설. 무슨 설? 중요사항 유보설. 그러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도 돼, 근거가. 만약에 침익적이라 하더라도 한 1원 내는 거야, 1원. 1년에 1원 내는 거야. 그런 거 없어도 돼. 내가 국민이 조금 한 10초 정도 기다리는 불편함이 있어. 일단은 침익적이야, 수익적이야. 침익적, 그 정도는 그런 거 없어도 돼. 이렇게 수익적이다. 수익적이더라도, 남자들만 막 매달 100만 원씩 줘. 여자들은 하나도 안 주고. 그럼 여자들은 원래 현상 그대로 가니까. 남자들만 100만 원씩 주니까. 남자들이라도 100만 원씩 주니까 그거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해? 터지지. 쟨 주는데 나 안 준다. 그거 완전 돌아, 그거. 저도 군대 가가지고 막 굴리는 거는 다 참았어. 제가 7살에 학교 들어가고 나이가 되게 어렸거든. 근데 고대를 들어가니까 고대가 학번이 깡패야. 근데 또 그 선배들이 뭐를 시켜놔? 나를 또 인민무력부장을 시켜놔. 그래갖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을 굴리라 그러는데 내 밑에 학번이 또 재수 삼수가 많아. 미쳐버리는 거야. 다 나보다 1살, 2살 형들이야. 근데 그걸 결국은 어디 가서 내가 인과응보로 다 당했어? 군대라는 조직을 나이가 이제 30이 다 돼서 갖지 않았겠어? 대박. 그래도 그렇게 굴려도 안쓰러워. 근데 부대훈련 끝나고 오면은 꼭 뭐 사과나 이런 거 부식 나오잖아요. 이상하게 하나씩 부족해. 근데 그걸 꼭 내가 제일 연장자라고 나더러 양보를 하래. 고시 아저씨 미안하게 됐어. 뭐 조교가 맨날 이런 식이야. 그 사과 못 먹으면 있잖아. 저 가서 저기 화장실 뒤에 가서 울었어 혼자. 무슨 말인지 알아? 엄청 두들겨 패도 우리 때는 구탄 없었어. 힘들게 얼차려줘도 이건 수익적인 거라 하더라도 너무 칭화가 지면 있어야 돼. 여기 가니까 이 중요사항 유보설 가니까 하나가 다른 게 생겨요. 내가 그래서 그걸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실현했느냐. 논산훈련소 때 2번 다시 하나. 그러고 이제
후반기 교육 갔는데 다시 배치받은 게 범부대가 논산훈련소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1년 한 3개월 근무하다 나왔는데 이만한 초코파이 종합 선물 세트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모르겠어. 오다 보면 꼭 100개 정도가 부족해. 15,000개에서 100개가 부족한데 그 100개 부족한 상태로 배분을 하잖아요. 폭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 안 줘버려. 다 안 줘버려. 그래갖고 우리 부대 창고에 이만큼 막 쌓아져 있고. 그러니까 요만큼 부족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가 이렇게 30명 있는데 29개다. 그럼 아까처럼 나 이렇게 주면 진짜 양심적인 거고 어느 한 사람한테만 좀 마음 아프게 하는 건데 그게 다 안 줘버려. 다 안 줘버리면은 얘들 몰라. 사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이 중요한 게 뭐로 바뀌냐? 아주 중요한 거랑 덜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건 어디 있어야 돼? 법률에 있어야 돼. 덜 중요한 거는요. 법률에서 직접 있는 게 아니라 부탁해 이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어요. 만약 행정부에서 이게 입법으로 정하면 이게 무슨 명령이 돼? 무슨 명령? 부탁해를 뭐라고 그래? 위임, 수권. 또 이쪽에서 보면 이게 근거가 되고 이게 유보가 되거든. 그래서 이건 같은 말이야. 위임, 수권, 근거, 유보는 같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행정부가 정하시. 좌우지간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행정부지. TV 수신료가 어떻게 됐었어요? TV 수신료를 이렇게 정했지. KBS가. 왜? 여기가 이게 근거잖아. 이게 여기 근거 있네 여기. 나대로 하려잖아. 그거는 어떻게 중요할 때? 덜 중요할 때. 완전 중요한 건 어디 있어야 돼? TV 수신료 얼마? 이렇게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있는 거랑 여기랑 차이는? 여기 나중에 법 개정할 때 지들끼리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어. 여기는 이거 한번 개정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돼. 누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하려면은 정부가 입안해서 제안하거나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해야 돼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명이 발의를 해. TV 수신료 이제 현실화하자. 걔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포기해야 돼. 지역구에 공적이 되는 거야? 전 국민의 공적이 되는 거야? TBS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도 아니 TV 요거 수신료를 올리자고 니들 셋이서 앞장서서 주장을 해. 띵동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정부에서 입안을 해서 제안을 해. 그럼 서결이 형이 이제 똥바가지 쓰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달아. 이게 TV 수신료가 요급이라 그래서 요게 위헌결정 났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 2,500원이 적어진 게 91년인가 그래요. 몇 년 지났어? 30년. 30년 동안 고양이 방울을 아무도 안 달아. 그러니까 당사자인 KBS는 오죽 속이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2%는 광고비로 안 만들고 이케나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뭐로 만들었습니다. 수신료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제발 좀 올리게 좀 해주세요 하고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정부가 제안하거나 국회의원들이 제안할 수 있게끔. 근데 요즘 같은 분위기에 또 제안하면은 날라가겠죠 이런 거. 지금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겠는데. 자 이거예요. 자 그럼 근데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의회에서 직접 제정해야 되는 거를 이런 거를 무슨 유보? 의회 유보라는 건 어디서만 나와요? 그 전에 있었던 학설들은 전부 다 법률에서 직접 규정을 하고 부탁하건 다 똑같은 근거로 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하다고, 근데 이 설에 의하면 이게 이제 중요사항 유보설인데, 중요사항 유보설의 단점은 이건 딱 보면 알잖아요. 침익적인 거면 있어야 된다. 수익적이어도 있어야 된다. 다 있어야 된다. 여기는 뭐가 중요하지 않?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모르겠지. 일단은 지금 우리가 체크한 게 몇 개예요? TV 수신료.
금액, 그 다음에 TV 수신료 금액과 관련해서 그 수신 요금 의무자의 범위, TV가 집에 2대도 하고 2개 값 내야 되는지 1개 값 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TV 수신료를 조세라고 안 보고 부담금으로 봤어요. 특별부담금. 우리 헌법재판소. 그것도 사실은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데서는 공법이랑 헌법이랑 섞어져서 나오니까 특별부담금. 그 아니 원래 대가가 있으면 수수료라 그러거든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뭐라 그래? 전기세가 아니라 수수료라 그래. 수수료. 전기를 사용한 대가로, 수도를 사용한 대가만큼만 지불하거든요. 반대급부로. 그런데 세금은 일방적으로 삥 뜯기는 거고, 그 삥 뜯기는데 삥 뜯어서 아무렇게나 쓰는 것을 조세라 그런다면은 정해진 어떤 집단으로부터 걷어서 정해진 용도대로만 쓰는 것을 부담금, 분담금, 부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TV 수신료는 수수료를 안 보고 뭐로 봤다? 부담금으로 봤어. 왜? 만약에 수수료로 보면 TV를 12시간 시청한 집하고 1시간 시청한 집하고 수수료가 달라야 돼. 안 다르잖아. 그러니까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이때 수수료 금액은 그 국민들이 모여진 그 금액이 그 제4의 기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언론기관을. 근데 언론기관이 내가 건설사 광고 받으면 건설사를 위해서 노래 부르게 돼 있잖아. 근데 그렇게 소중한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시겠지? TV 수신료.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를 재개발을 해.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재건축에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법의 4분의 3 이상이 재건축을 하기로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반대하는 사람을 정해진 금액으로 그냥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물론 이제 사인은 아니지만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해서 뺏어가는 거지만 사인의 재산권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분의 3이냐, 3분의 2냐, 5분의 3이냐 이런 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행정부 니네가 정해라. TV 수신료처럼 이래야 되겠어요? 국회에서 딱 정해진 법률에 있어야 되겠어? 법률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7페이지에 가서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판례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것은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 결정은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요? 중요 사항이라는 얘기죠.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얘기죠. 한국방송공사법에서 KBS법이죠. 국회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아까 저런 식으로 돼 있어요. 부탁해가 있으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행정부에서. 그리고 부탁해가 나들을 믿고 부탁한 건데 뭐 이런 얘기지.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보니까 그 법률이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수신료 금액을 결정을 해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무슨 원칙에 반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아니 있는데 저기 KBS 방송공사법 그때 여기가 KBS법 한국방송공사법 36조 1항에 보니까 KBS야 네가 정해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 얻어서 네가 직접 정하렴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근거 아니냐. 근데 왜 근거가 없다 그러냐. 이거여서 이런 조항이 없으니까 국회에서 직접 정해야 되는 사항인데 정해지질 않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가 없는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7페이지 맨 밑에 해설 보시면 36조 1항에서 국회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을 해서 문화관광부 장관 승인을 얻도록 한 거. 이게 지금 KBS법에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의 근거가 되려면은 얼마 거둬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서 판례에 의할 때 괄호에 들어갈 것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시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개발 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재개발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 거는 막 강제로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 시행 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 정족수를 토지 등 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거. 이게 지금 아까 한국방송공사야 네가 정하렴 이거랑 니네들끼리 조합원들끼리 그 회칙으로 정하렴 이런 거나 똑같다는 거죠. 무슨 원칙에 반한다?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한다.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이고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 뭐예요? 의회 유보 원칙. 자, 그 다음에 법치행정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가보세요. 17페이지 보시면 법률 유보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행정작용. 왜냐하면 전부유보설처럼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행정부의 존재감이 없어져 버려. 국회 다 허락받아서 국회가 기침해 그러면 네 하고 기침하고 국회가 숨쉬어 그러면 숨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견제를 받는 부분은 필요한데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는 뭐로 봤다? 침행정이 아닌 것들. 여기는 뭔가 이런 영역들. 여기는 일도 없어 이랬다가 여기는 그래서 여기 그 전부유보설이 실제 법률 유보와 관련해서는 이것만큼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이거 내면 전부 틀린 지문이니까. 뭐 그 전부유보설이 통설 판례다 뭐 이런 다 틀리니까. 사실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행정법학자들이 있는데 여기는 한 명도 없대. 제가 항상 이름은 있는데 한 명도 없대. 뭐야? 한 사람이 주장하고 후학을 양성 못하고 아마 요절을 하신 것 같아. 한 명도 없대. 시험에 잘 나와. 자, 근데 여기는 뭐로 봐?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이런 영역들. 또 요런 영역들. 덜 중요한 영역들. 네, 남은 남지기 부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일정한 행정작용이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일단 규정이 있으면 침해 유보설인데 중요사항 유보설인데도 중요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규정이 있어. 그럼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있으면 지켜야 되고 그게 법률 우위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치행정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얘기는 법률 유보 원칙은 대부분이 어떨 때 고민이 많이 들어가느냐. 법률이 없어요. 하려고 봤더니 야 이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거냐? 할까? 아니요. 과장님 이거 그냥 하면은 세될 것 같은데? 그럼 국회에다가 요청하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다 요청하는 거지. 국회가 그래서 요청에 응해서 법률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그 만들어진 법률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행정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법률이 쫙 도로를 만들어줘. 양탄자를 깔아줘. 그러니까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법률 유보에서의 법률은 적극적인 기능, 적극적인 측면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양탄자를 깔아주는데 그 양탄자 딱 두께만큼만 깔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으로 밟고 가야 돼. 금 밟고 넘어가면 돼. 금 밟고 넘어가면 뒤지지. 금 밟고 넘어가지 말라는 게 무슨 원칙이다? 법률 우위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법률 우위 원칙은 한계를 설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금 밟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니까 소극적인 성격,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주로 법률 유보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와 법률이 딱 생겼어. 적극적인 측면. 법률 우위는 좌우지간 있어. 법률이 있는데 보니까 한계 준수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금 밟고 넘어가서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면 이 법률 유보할 때 법률은 무슨 법이에요? 성문법이에요. 성문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 설만 되면은 계속 관내에서 삥을 뜯어와. 뽀찌라고도 해요. 삥을 뜯어와. 그리고 관내에서 이때쯤 되면은 경찰이 그 경찰 2명이 팀이 돼가지고서 우리 저기 관내에 삥 뜯으러 그냥 나온다는 거를 알고 막 적금도 들고 그래. 그 뭐야? 이때까지 계속 삥 뜯는 게 반복되어 왔고
그런 그냥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은 그런 법이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 법적 확신이 있어. 그럼 뭐예요? 행정선례법이죠. 행정관습법. 그래서 그 행정관습법이라는 불문법 중에 행정관습법에 기해서 매년 설 때 삥을 뜯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침익적이거나 여기로 이제 치면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성문법의 규정이 있어야 돼. 설 때 되면 경찰청에서 삥 뜯을 수 있다가 성문화돼 있어야 돼. 성문화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행정선례법이라든가 민중관습법은 침익적인 영역이라든가 중요한 영역에서 많겠어요. 국민에게 뭔가 베푸는 거나 이렇게 국민에게 별로 영향이 없는 영역에서 많겠어. 국민에게 베푸는 영역이 많지. 행정선례법에 보면 저수지물을 내가 항상 이때 써왔다. 낙도 주민들이 내가 바지락을 채취하다. 이런 거지. 국가가 계속 요맘때 되면은 막 두들겨 패왔다. 그래서 요때 되니까 또 팬다.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러니까 법률 유보할 때는 성문법. 근데 법률 우위 원칙 할 때 법률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성문법도 지켜야 되고 불문법인 관습법이나 조리도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법률 우위 원칙 할 때 법률은 성문법 위에 불문법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판례법은 아니에요. 판례법은 우리 법으로 안 봐. 법원으로 안 봐. 자, 그러면 8페이지에 가서 법치행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법률 우위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이거는 유보 원칙이에요. 유보 원칙에서는 성문법만 말해요. 만약에 앞을 유보로 고치면 맞는 거고 앞을 그대로 놔두려면 뒤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불문법도 포함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이 아까 뭐였어요? 국고관계랑 행정사법이었죠. 이런 데도 작용을 할까요? 말까요? 작용해야지. 특히나 행정사법은 행정이 사법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왜? 법률 우위 원칙으로부터 여기는 이게 공법 영역인데 만약에 사적인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인데 사적인 영역으로 이게 도망을 가면은 뭐가 돼? 여러분 잘 아시는 법치가 아니라 아시겠지? 여기가 블루오션이지. 그래서 이리 도망가는 걸 뭐라 그래? 행정이 사법으로 도망갔다. 그래서 이게 실질이고 이게 형식이다. 어떤 교수가 뭐라 그랬어? 얘가 군인인데 사복을 입었네? 이렇지. 군인이 사복을 입으면 자, 군인 복무규율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법률 우위 원칙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법률 우위 원칙에서 위반한 행정행위는 다 무효 사유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사유도 있어요? 일단은 유효로 보고 나중에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 일단 무효다. 이건 너무 단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틀려고.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제정된 법규 명령도 포함된다. 맞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탁해 하고 얘가 부탁해 하고 여기서 이거를 부탁한 거를 세분화시키면 얘가 여기를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게 이제 세트가 되는 거지. 그럼 법률 전문을 보면 A 조항 이렇게 A 조항이 노란색으로 돼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부탁해. 근데 여기가 정해서 이렇게 했다. 그럼 빨간색으로 됐다. 그럼 요거는 의회 유보가 작용되는 영역. 여기는 지금 중요한 거. 여기는 뭐? 덜 중요한 거. 이렇게 두 개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3번은 4번은 맞아요. 5번. 법률 유보 범위와 관련하여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같은 말입니다. 행정입법의 위임이 금지가 되나요? 덜 중요한 거는 되나요?
덜 중요한 거는 위임이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걸 위임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어떤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거냐? 우리가 이제 이 학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분이 1과 2와 3을 구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 일단 우리가 기억나는 게 몇 개 기억이 나요? TV 수신료 금액, 의무자의 범위, 그 다음에 이 두 개 하나로 보더라도 그 다음 두 번째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의 정족수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죄형 법정주의 이런 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라. 손실보상도 법률로 정해라. 이런 것들도 들고 있습니다. 조세 법률주의 뭐 이런 것들. 일단 거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좀 쉬셨다가 10페이지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